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뭐 손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설계 마스터 이렇게 되는 게 저희 작은 꿈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황삭에 대한 유형과 다음 작업을 어떤 제품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바이스가 아닌 그 제품에 맞는 지그를 또 제작해서 공작물을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CNC 밀링 가공 실습에 대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캠 프로그래밍 그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NX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링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캠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매니팩처링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환경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컴퓨터 응용 설계 제작과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재 지금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기계 가공 분야나 기계 설계 분야 그쪽으로 보통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좌표기 다이얼로그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가공 원점을 이렇게 다른 위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가공 원점을 이렇게 윗면에 지정하고도 우리가 모델링한 요 예제를 파트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개체 선택을 이 모델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전체 모델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절상 모델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실기와 이론이 약 8대2 정도 비중으로 지금 교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아무래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이론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정하게 될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거냐면요. 소재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소재 설정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블랭크 지정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소재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 제품을, 이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재의 크기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 거냐에 대한 여부를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유형에서 단순한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경계 블록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경계 블록을 선택을 하면은 현재 그 소재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가 지정이 되는데요. 이 상태로 그냥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딱 윗면과 소재의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태로 NC 데이터를 생성해서 우리가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하게 되면 윗면 같은 경우는 가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윗면도 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 ZM 플러스 값을 10mm 정도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는 현재 요 예제는요, 우리가 이제 실습하기 위해서 개발된 예제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사출금형 분야의 그 제품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을 모델링을 하고 이 형상 모델링을 한 거에 대한 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또 가공까지 해보면은 우리 훈련생들이 산업 현장에 취업을 했을 때 뭐 사출금형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기타 분야라든지 문제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눌러보면 네, 6mm죠. 그게 여기 있는 절삭당 공통 깊이입니다. 이 절입량이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이제 쭉 가공을 한번 한 다음에 몇 미리 내려와서, 그러니까 Z값에 해당되겠죠, 그죠? Z값 몇 미리 내려와서 추가적인 가공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은 기초적인 그 도면 해동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캠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3D 형상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D 형상 모델링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 단순히 캠 프로그래밍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작성한 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머신닝 센터 과정, 그다음에 나아가 머신닝 센터에 이어서 오축 가공 과정까지 이렇게 교과 과정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년제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전공했고 졸업했지만 그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은 학습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을 주로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실무적인 부분, 직접적으로 가공을 하거나 설계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기관을 알아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창에서 우리는 공구의 직경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직경값 12파이니까 여기의 값을 12mm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나 공구 번호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공구에 대한 설정을 잘못했다면 해당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일단 황삭에 대한 공구 설정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삭과 잔삭에 대한 공구 설정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구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평엔드밀이 아니라 볼엔드밀이기 때문에 공구 하위 유형의 세 번째 유형인 볼엔드밀을 지정을 하겠고요. 네. 볼엔드밀을 뜻하는 B자와 우리가 정삭을 할 때 사용되는 공구 직경이 몇 밀인가요? 4파이. 예, 4파이죠. 그 공구 직경에 해당하는 4라는 수치를 지정을 해서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머신닝 센터에서 제품을 가공하기 위한 캠 프로그래밍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머신닝 센터에서 제품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공구들을 여기서 직접 하나하나씩 종류와 직경들을 설정해주고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절삭할 때 절삭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공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지정을 통해서 절삭 모델을 설정을 했고, 그러면은 이 윗면이 가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면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데 윗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윗면에 약 10mm 정도 이렇게 여유를 추가를 해서 실제로 제품이 가공됐을 때 여기 윗면도 잘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배운 것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CNC 밀링 가공 캠 프로그래밍 능력 단위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형상이 되든지 또는 어떤 재질이 되든지 관계없이 정확하게 형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절삭에 대한 그러한 조건 지시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캠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산업 현장에서 바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구 생성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준비 작업, 두 번째는 공구 생성, 세 번째는 그렇죠. 공정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NC 데이터를 황삭과 정삭과 잔삭에 대한 NC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건데 그 각 공정에 대한 공정 설정을 지금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황삭이라는 공정을 설정을 하게 될 건데요. 이쪽에 아이콘을 보면 오퍼레이션 생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총 6개의 아이콘은 황삭에 대한 그러한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삭을 할 때 사용하는 유형, 세 번째는 잔삭, 펜슬 가공을 할 때 사용되는 유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유형 중에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캐비티 밀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해서 공정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쪽에서 이제 공구와 지오메트리 형상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공구는 황삭할 때 어떤 공구 사용한다고 돼 있죠? 절삭 지시서에? 예, 그렇죠. 그러면 평엔드밀 12파이를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절삭 모델을 어떠한 그 형상을 지정을 할 거냐라고 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인 워크피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삭에 대한 유형과 공구와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한 선택이 완료가 됐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을 가공하기 전에 이제 제품의 최종적인 형상을 얻기 전에 대략적인 형상을 가공하는 단계로서 황삭과
정삭과 우리는 지금 잔삭,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가공을 해낼 텐데요. 정삭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가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황삭 가공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절삭 패턴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파트 따르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요. 네, 여러 가지 절삭 패턴이 존재합니다. 근데 황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삭하기 전에 일단 대략적으로 가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공 여유까지 일단은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삭 패턴이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파트 따르기로 해도 관계없고요. 또는 지그재그 형태로 절삭 패턴을 하려면 지그재그 형태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그재그 형태로 절삭 패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삭 공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삭은 이제 그렇게 가공 여유를 준 상태로 대략적인 형상을 가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정삭 공구,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할 건 볼 앤드 밀인데요. 그러한 여기 보면은 대략적인 형상으로 이제 단순하게 형상이 가공됐는데 곡면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라운드나 형상이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표현해내면서 가공하는 공정이 정삭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삭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우리 절삭 지시서에 어떻게 지시되어 있나요? 네, 볼 앤드 밀, 사파이 볼 앤드 밀로 지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공구에서 볼 앤드 밀, 사파이 볼 앤드 밀을 선택을 하고 지오메트리는 앞에서 이 지오메트리 형상은 워크피스로 황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정삭 공정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절삭의 영역을 어떠한 형태로 가공을 할지 그러한 가공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앤드 밀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볼 앤드 밀이 4파일이니까 여기에 반지름이 몇이냐면은 라운드 2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공을 하는데 경로 간격을 2mm로 하게 된다면 여기 부분에 살짝 이런 형상들이 남게 됩니다. 가공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커습이라고 해요. 커습. 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구 경로 간격을 촘촘하게 해도 이거는 미세하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형상 자체가. 왜냐면 볼 앤드 밀 끝단이 이렇게 라운드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로 간격을 1mm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삭 공정 설정에 대한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공구 경로가 생성이 되는지 여기 있는 생성 버튼을 클릭해 CL 데이터를, 공구 경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정삭이라는 공정 단계는 실제 형상과 동일하게 이제 가공하는 단계로서 이렇게 이제 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공이 되게 되겠고, 여러분들 공구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드라이브 방법에서 설정한 그 20도, 여기 보면 X축을 기준으로 20도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쭉 가공이 된 게 경로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버튼을 눌러서 아까 확인했던 3D 동적, 그다음에 속도를 10으로 하면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6 정도로 지정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정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공정이 더 남아 있어요. 어떤 공정이 남아 있나요? 예, 잔삭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삭 공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제품 형상이 지금 전부 다 잘 가공이 됐는데 잔삭 공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삭 공구의 그 공구 직경이 얼마나 되죠? 지름이? 예, 4파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잔삭이라는 공정은요, 정삭 공구로 표현이 안 되는 좀 미세한 라운드나 코너, 구석의 형상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펜슬 가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룬 능력 단위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CNC 밀링 가공, 캠 프로그래밍이라는 능력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능력 단위 요소에 맞춰서 첫 번째 캠 프로그램에서 준비 작업, 모델의 준비 작업을 통해서 가공 원점 설정, 절삭 모델 설정, 그 다음에 소재 설정까지 완료를 했고요. 공구 생성을 통해 각각 공정에서 사용할 공구들을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 설정을 통해 황삭과 정삭과 잔삭 세 가지의 공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공정을
공정에 대한 가공 경로, CL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없이 가공되는지 여부를 이제 캠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끝으로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머신 센서에서 실제로 가공할 때 필요한 NC 데이터 생성까지 해서 현재 능력 단위 우리가 이 수업이 교과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CNC 밀링, 가공 캠 프로그래밍 능력 단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장에서도 직접 쓰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NC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캠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지금 수업 때 배운 캠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NC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공구 생성, 그다음에 공정 설정,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그러한 기본적인 작업에 대한 개념만 있다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었던 요 능력 단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올바르게 이제 도면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해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도면을 올바르게 해동해서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조건을 줘서 가공해야 되는지 그 가공 조건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또 현재 이 능력 단위는 아니지만 저기 머신 센터에서 실제로 가공할 때 해당하는 주의해야 될 점만 주의하면은 산업 현장에서도 실제로 작업을 할 때 큰 실수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 자체가 산업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산업 현장에 나가면은 다시 한번 그 산업 현장에서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별도로 받았었는데요. 이 NCS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 교과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산업 현장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배우셨잖아요. 그 4년 배웠던 거하고 지금 6개월 배웠던 거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4년 그 과정이긴 하지만 직접 설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부분들은 학습을 하지만 심화적인 부분 직접 설계를 해서 형상을 설계를 하고 툴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항상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6개월 정도 됐는데 도면 해독 부분들이나 어느 정도 부분은 제가 감안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설계 마스터 이렇게 되는 게 저희 작은 꿈입니다. 지금 하는 상태로. 아무래도 기계 가공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만들기에 좀 흥미가 있고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도전을 하면은 과정을 잘 이수를 하고 또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일단 이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하기 위해 도전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한다면은 문제없이 산업 현장에서도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그 능력 단위는 CNC 밀링 조작이라는 능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공까지는 하진 않았더라도 각 CNC 밀링을 통해서 조작을 준비하고 또 조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 시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조작을 해서 제품을 NC 데이터를 생성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까지 이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기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데. 이제 머시닝 센터는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머시닝 센터는 이제 크기별로, 호기별로 구분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크기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크기는 대형 머시닝 센터는 아니지만
이제 현 산업 현장에 나가면 동일한 호기의 머신닝 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대형 머신닝 센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크기에 따라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머신닝 센터를 조작을 해서 가공하는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수업,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바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우리가 바이스의 공작물을 고정을 하면은 이 기계는 이 공작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이 공작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된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기준 공고를 하나 가지고 좌표계 설정을 하지만 이제 공고를 하나의 공고만으로 가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공고로 가공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좌표계 설정 다음에 어떤 작업들을 했었죠? 다른 공구들을 기준 공구에 맞춰서 기준 공구와 지금 다른 공구의 차이만큼 고정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제 실습 예제로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지금 우리가 NC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요,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공작물 좌표계를 상단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형상에 따라서 다른 부위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단순한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의 그런 제품이긴 하지만 어떤 제품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바이스가 아닌 그 제품에 맞는 지그를 또 제작해서 공작물을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하게 이러한 사각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제품을 이렇게 바이스에 물려서 가공을 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CNC 밀링 조작이라는 능력 단위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CNC 밀링을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성했던 NC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는 작업까지 쭉 진행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ZX Y순으로 각 좌표계의 원점 복귀 작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살짝 이동을, 조금 더. 이게 하면서 제가 모르던 부분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분야가 어떻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겠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기계 가공 분야가 일단은 제가 이런 만드는 걸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그 미래에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실습을 하는 교육 목표는 이제 앞서서 했던 능력 단위에 이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NC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가공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엔드밀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지금 일단은 실습할 예제이기 때문에 위에 상면을 터치할 때 조금 이렇게 이제 그 공작물이 가공이 되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가공해서 뭐 판매를 할 목적으로 가공하겠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저러한 그 흠집이나 이런 게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이제 가공될 부위를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을 할 때 그 점을 조금 주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실제 현장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그 직무에 연관된다는 걸 또 바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NCS를 기준으로 현재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과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이 기계 가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 가든지 관계없이 해당하는 회사에서 요하는 가공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기계 가공 같은 경우는 꼭 가공 분야로뿐만 아니라 기계 가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분야에서도 직접 내가 설계한 제품이 어떻게 가공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NCS 기준으로 교육을 했을 때 상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상당히 학생들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캠 능력 단위에서 다뤘던 제품과는 좀 다른 걸 다뤘어요. 네, 다른 걸 다루긴 했지만 기본적인 가공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도면대로 NC 데이터를 생성해서 제품을 가공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외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공 표면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드 값을 좀 조정을 하거나 스핀들 회전수를 좀 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야겠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또 탭 같은 경우도 지금 도면에 지시는 되어 있으나 요거에 대한 지금 별도의 그 코드가 누락이 되었는지 탭이 지금 가공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새롭게 제품을 만들 때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오차가 없으면은 정확하게 나왔을 건데, 일단은 자, 여기 있는 치수가 5mm죠. 크게 문제가 없죠. 치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표면과 이렇게 탭 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네요.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새롭게 작업을 할 때 조금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거 외에는 제품이 잘 만들어졌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깎는 것도 되게 만들고 나면 보람 있는데, 그냥 제품 만들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쓰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 전혀 문제는 없지만, 또 산업 현장에서 또 해당하는 회사에서 요하는 기술들을 배워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부위는 실제로 여기 있는 베이스를 기준으로 소재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